아무리 못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임플란트 기업이 미국에 있으면 최소한 30배 정도는 받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그런지 PER이 되게 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안 오르는 뭐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런 거 하고 있고 보통 보면 매출은 아무래도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체험 결국엔 임플란트 매출이 70~80% 된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이 뒤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디지털 덴티스트라든지 아니면 교정 그다음에 이게 요새는 뭐 치과 인테리어 사업까지 뭐 어디 아주 카카오 마냥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긴 합니다. 예. 지금부터 임플란트가 뭔지 간단하게 그리고 얘네들의 강점은 뭔지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는 뭐 요런 거죠. 하시다가 혹시 모르시겠으면 질문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상실된 치아에 대해서 이 하부에 픽스처라는 뿌리를 받고 위에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치아 구조를 올리고 그 위에 크라운을 하는 이런 술식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술식이 되겠는데 뭐 종류는 엄청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아실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하고 임플란트에 있어서 핵심 기술은 사실 표면 처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산 처리해가지고 거칠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요새는 SY라고 해서 BMP라는 골 형성 유지 물질을 코팅하는 기술이 대세고 뭐 요런 대세에 얘네들은 잘 맞춰서 나름 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기술의 핵심인데 결국 보면 여러 논문에서도 요새는 사실은 옛날에는 조금 비교했어요. 외산 제가 수련할 때만 해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외산 임플란트를 하실래요? 국산 임플란트를 하실래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금액도 좀 차이 나긴 했는데 요새는 그냥 전자제품도 사실은 옛날에는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 앞에 미국 상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고 한국 전자제품도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실제로 충분히 국산 임플란트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나온 논문에 보면 실패율이 보통 국산 O사는 1.4%, B사는 5.8%에서 이게 더 높다, 국산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사실은 뭐 옛날부터 이게 더 옛날부터 심은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표면 처리 기술이 좀 발달하기 전에 했던 임플란트들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좀 높은 것 같고 요새는 뭐 어떤 회사가 만들더라도 이런 표면 처리 기술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기 때문에 실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임플란트 뭐 실패율이나 이런 걸 비교하는 논문에서 뭐 국산이냐 외산이냐 제조사 갖다가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표면 처리를 뭘 했느냐, 뭐 식립 위치는 어떠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오셈 임플란트가 뭐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단은 뭐 이런 표면 처리 기술은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임플란트 성공률은 지금 한 95% 이상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분기점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싱 투스의 퍼스트 초이스 시술로 임플란트가 사용되고 있고 뭐 질문 중에 뭐 중국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중국 쪽을 중심적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진료라는 거는 결국에 퍼스트 초이스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해서 뭐 임플란트 안 할 거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단지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안 하는 거일 뿐이고 앞으로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인구도 많고 돈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모멘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뭐 기타 성장 동력은 얘네들이 뭐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덴탈 케어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이런 3D 스캐너나 투명 교정 같은 핫한 것만 해요. 핫한 것만 하는데 오셈 임플란트는 삼성 마냥 다 하죠. 뭐 유니체어도 하고 생체 재료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뭐 디지털 임플란트도 하고 스캐너도 뭐 3 쉐이프랑 이제 같이 해서 한다고 하고 CBCT도 하고 뭐 캐드캠도 하고 프린터도 하고 투명 교정도 하고 일반 교정도 하고 실제로 일반 교정 업체를 하나 M&A 했어요. 휴미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뭐 크게 막 비중 있는 회사는 아니고 한데 어쨌든 이 5만 가지 다 한다. 5만 가지 다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3D 디지털 덴티스트리랑 그다음에 투명 교정 이쪽도 얘네들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 앞으로 갈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적당한 지금 매출 정도에서 적당한 주가 이상에서 더 성장하려면 요런 것들의 모멘텀이 좀 뒷받침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폰 떠서 모델 만들고 뭐 핀 작업하고 뭐 톱질하고 뭐 해 가지고 기공했는데, 저 처음에 치과대학 가 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아 이렇게 간의 수공업 마냥 기공 작업이 복잡하구나.' 이런 거를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이게 다 이거를 스캔을 뜨고 이 작업 자체를 3D 프린트로 한다라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점점 바뀌어 나갈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그 인상체만큼 따라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스캐너가 두 가지를 쓰는데 구강 스캐너랑 어 모델 스캐너가 있는데, 이 모델 스캐너는 결국에는 폰을 떠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스캔을 떠서 이 모델 상에서 기공 작업을 이런 기공 작업들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감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공 작업은 간단해지겠지만 본 뜨고 이런 작업이 환자 입장에서 불편한 포인트인데, 어 어 환자한테 편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싸지도 않고, 그런 관점에서 뭐 모델 스캐너는 사실은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고, 아직 구강 스캐너가 그 티핑 포인트에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있는 거고, 사실은 결국에는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가려면 구강 덴티스트리랑 캐드캠으로 가는 건데, 이 구강 덴티스트리라는 거는 스캔을 이 모델 단계에서 뜨는 게 아니라 이 구강 단계에서 뜨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구강 단계에서 뜨는 게 아무래도 입안에 타액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아직은 부정확하다라는 관점에서 아직은 그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침투율이 아직은 낮은 이유는 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는 기존 방법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사실 치과 진료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순간 이게 진료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생명인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아직은 쓸 수는 없고, 그다음에 뭐 가격도 조금은 비싸긴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긴 하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맞긴 해요. 방향성은 맞고, 뭐 스트러만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24년부터는 이제 50%를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아직은 한 10% 초반대의 침투율을 보이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학회를 가봐도 요새는 보철 관련된 학회에서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빼면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올 정도로 저희 업계에서 좀 아직은 지금 뜨거운 감자긴 합니다. 투명 규정도 사실은 이거랑 마찬가지인데, 투명 규정이라는 거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캔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을 떠서 그 스캔을 뜬 걸 가지고 그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치아를 내가 배열을 해요. 근데 한 번에 배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배열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얘를 조금 이동시키게 배열을 해서 이거를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틀을 만들어서 이거를 끼고 일주일 끼고 한 달 끼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움직이는 그걸 만들어서 또 한 달 끼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투명 규정이라고 하면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한 분야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명 규정도 근데 아직은 한계가 많아요. 뭐 치아 이동에 있어서 좀 한계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침투율이 아직은 낮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치과 분야에서 이제 소모품 비중이 제일 크지만, 뭐 이거 소모품은 뭐 사실은 이윤이 많이 남지 않고, 결국에는 뭐 임플란트 교정 이런 쪽이 조금 이윤이 많이 남는 부분이고, 투명 교정도 1년에 이제 23%가 넘는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쌤이 이제 2015년도에 슈비트라는 그 교정 업체를 인수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도 투명 교정할 거다, 나 교정할 거다, 뭐 이렇게 폼 잡고 있긴 합니다. 뭐 지금까지 아직은 이제 2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런칭을 했고, 그다음에 21년에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뭐 아직 크게 매출은 여기서 찍히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일단
오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 점유율이 국내 임플란트 점유율이 50%가 넘는 만큼 영업망이 기본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이 기술력만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임플란트랑 비슷하게 넘어올 룸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50% 정도 임플란트 같은 건 독점, 그리고 그 얘네들이 뭐 치과 의사들 개원할 때 인테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만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성장 룸은 충분히 있다. 오스템 자체는 그런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D 쉐입이랑 지금 예유에서 구강 스캐너도 만들고 있고요. 뭐 학교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는데 뭐 그거는 좀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못 써봐가지고 얼마나 좋은지까지는 모르겠고 항상 이제 옛날에 그 허니버터칩이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맥주 끼어 팔기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임플란트가 결국 50% 넘기 때문에 끼어 팔기 할 포인트는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대부분의 매출은 임플란트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러면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시장 성장성의 모멘텀은 첫 번째로는 고령화, 두 번째로는 중국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령화는 어쩔 수 없죠. 이제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그 결손치아 개수가 평균 8.7개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는 그 사회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필요한 진료긴 하고, 국가별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한국이 인구수 대비 상당히 높고 중국은 인구수 대비 상당히 적은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 임플란트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룸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이게 한 2028년까지 임플란트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11%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이거의 2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한 20% 정도 이상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임플란트 성공률은 지금 95% 이상 넘었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상실된 치아에 대해서 진료에 거의 뭐 교과서처럼 상실된 치아가 있으면 옛날에는 뭐 브릿지도 하고 상실된 채로 살기도 하고 뭐 상실된 양이 많으면 부분 틀니 뭐 그다음에 전체 틀니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요새는 틀니를 하더라도 임플란트 오버덴처라고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기반으로 하는 틀니를 하고 있고 싱글 같이 한두 개 정도의 미싱된 상태라면 단일 임플란트로 하는 게 진료의 기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글로벌 임플란트 성장 업체 점유율 같은 경우는 스트라만이 26%고 오스템이 2017년에 한 6% 하다가 많이 올라왔어요. 8%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특이하게 한국 임플란트가 왜 중국에도 먹힐 것 같냐라는 관점을 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게 보시면 만 명당 심리 개수인데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게 높아요. 말도 안 되게 만 명당 600개를 심고 있고 중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 만 명당 이렇게 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데 사실은 그 원인 중에 오스템이 상당히 많이 공헌을 했어요. 임플란트 시술 가능한 치과의사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80%라는 거는 웬만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얘네들이 뭐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 교육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교육을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동안 환관비가 많이 나왔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컸고 2017년들에 아마 오스템의 점유율이 한 30% 정도였는데 지금 50%가 넘는 이유도 이 락인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한번 교육받고 한번 내가 치과에 장착한 시스템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심고 위에 상부 보철도 오스템에 관련된 키트를 사용해서 했는데 그거를 다른 걸로 바꾸기는 쉽지 않고 이제 그 키트가 호환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락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아마 2개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험화도 4개까지 이제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가격은 또
그 많이 하는 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성장 모멘텀을 찾기는 조금 힘든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플란트 제조업체보다 뭐 섹시한 관점에서 보면 네오시스나 뭐 아니면 뭐더라? 인스티튜브 서지컬 같은 로봇 업체들 아니면 뭐 얼라이먼 테크놀로지 이런 데가 사실은 성장성만 보면 더 섹시하다라는 관점이 있긴 한데 대신 그만큼 PER이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도 현실에 발을 좀 두고 있는 업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출을 나오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관점에서 오스템을 좀 선정했고요. 앞으로 성장성은 중국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보시면 임플란트랑 결국에는 그 투명 교정의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보시면 임플란트 추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한 인구 10만 명당 아까 전에 25개 심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600개고 좀 적게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도 보통 200개는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배 이상의 성장은 좀 그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쵸. 임플란트 성장 건수도 중국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0년 아직 그 결과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고 한국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임플란트 중국 시장 점유율이 오스템이 1등이에요. 오스템이 3분의 1 정도 하고 있고 이 강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에 우리나라의 80%의 치과의사를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만든 오스템의 교육열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여태까지 중국에서 그 교육시킨 그 치과의사 수가 2만 명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꽤나 중국 인구에 비해서는 적지만 꽤나 많은 숫자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 그런 경우에는 락인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침투율이 뭐 대부분의 그 50세 이상에는 1% 정도밖에 안 되고 좀 젊은 나이에서 그래도 5%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0% 이상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배만 잡아도 엄청나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에 그 시장 규모를 봤지만 적어도 시장 규모가 유럽이나 북미 정도까지는 언젠가는 달성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20% 매년 20%씩 성장하는 시장에서 임플란트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나라 업체가 1위 스트라만을 제치고 덴티움이랑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이렇게 높은 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그래서 고급화 시장, 중등급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항상 어떤 제품이나 그렇듯이 중등급 시장에서 잘 나가는 걸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점유율 높이는 가장 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의사 수출, 의사랑 같이 수출, 기술이랑 같이 수출 이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은 임플란트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뭐 아까 전에 얘기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뭐 그다음에 투명 규정 이런 거는 사실 얘네들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뭐 꿈으로 집어넣으면 훨씬 더 클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지금 있는 현실 상에서 미래를 봤을 때 고령화랑 중국 시장 정도는 현실 가능한 성장성이라고 봐서 이렇게만 일단은 시장 및 성장성을 보고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기업이랑 좋은 주식은 다른 거고 그래 좋은 산업인 거 알겠고 성장성도 있는 거 알겠는데 주가가 싼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가야 된다라고 외치면서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 주식 다 좋은 거 알겠고 얘네들 꿈 있고 좋은 거 알겠는데 비싸지 않나. 너무 PER 뭐 100배 이런 거는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다 못 가고 한국 시장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임플란트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알겠고 뭐 근데 주가가 과연 싼 건가 그리고 지금
이 주가를 넘어설 만큼의 성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중식을 구르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스트라우만은 시총이 30조 정도 돼요. 30조. 여기 어떤 사람이 스트라우만이랑 그 뭐야 오스템이랑 비교한 게 있어서 블로그에 있어서 제가 좀 끌고 왔는데 그 20년 실적만 넣고 보면 스트라우만은 매출액 1.7조, 오스템은 6,300억, 그래서 2.7배 차이. 영업이익은 한 2배 차이. 자산은 스트라우만이 3배 차이. 근데 시가총액은 20배 차이. 물론 임플란트 1등 업체고 얘네들이 뭐 스캐너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성장성이 더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스트라우만보다 오스템이 뭐가 강점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다 PER이 되게 높은 편이고 지금 임플란트 PER이 지금 한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기준으로 한 11배, 12배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 보면 뭐 스트라우만이 뭐 20년에 주가 안 좋아서 매출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20배 이상은 다 받고 있고 뭐 덴츠플라이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그냥 치과 기자재 업체인데 이런 데들보다도 더 안 좋게 받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뭐 사실 뭐 이런 거 이거 말고 뭐 다른 뭐 앞으로 더 섹시해 보이는 EPS가 그 2021년 실적 기준으로 한 7,200원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PER 20배만 주더라도 지금 한 14만 원 정도는 그래도 합리적인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할인폭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21년도 초까지만 해도 40%씩 차이 났고 이 PER, PBR 차트를 보더라도 한 10만 원대 이런 데는 지금 15배 아래, 지금 11배, 12배, PBR도 지금 뭐 거의 뭐 한 4배 이 정도로 좀 확실히 싼 주식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관비를 좀 줄이면서 얘네들이 경쟁력을 좀 높였는데요. 보시면 지난번 2009년도에 대비 판관비 비율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건 제가 주담이랑 좀 세부적으로 통화해 봐야지 정확히 알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영업이랑 그래서 직접 영업 방식으로 얘네들이 좀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특이한 게 다른 나라에도 직접 그 법인을 세우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 그 레버리지가 좀 커진 것 같고 판관비가 좀 줄어든 것 같고 국내 점유율 50%가 넘으면서 락인 효과로 인해서 이거 매출 영업을 좀 덜 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다른 페어 그룹들에 비해선 싸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1강, 2강은 정리할 수 있고 근데 얘네들이 요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차트상으로 보면 좀 사기에는 애매한 구간에 들어선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얘네가 12 발행해 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 12 발행해 놓은 게 있는데 12 발행한 게 콜옵션을 3만 원 초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3분의 1 수준으로 4분의 1 지금 뭐 4분의 1 수준이지만 3분의 1 수준으로 할 수 있는 CB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비중도 많이 높고 그다음에 그런 거랑 비교해서 3Q의 실적이 컨센 대비 조금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16만 원부터 이게 후려맞고 있는데 이 CB 물량 이 시속 가치가 그 정도로 후려맞을 정도가 되냐라고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주가를 14만 원 제가 생각하는 14만 원, 16만 원이라는
게 적정 주가라는 가정 하에 이 12 희석 물량으로 어느 정도까지 희석이 주가 가치가 얼마나 희석이 될까라고 해보면 전환가랑 뭐 물량이랑 쭉쭉쭉 계산해 봤을 때 한 10% 정도 조정 보이는 거는 12로 만약 12가 그리고 12가 이제 발행된 곳이 대주주한테 발행된 거기 때문에 사실 대주주가 뭐 물량을 던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게 주가 자체가 희석이 된다는 관점에서만 봤을 때도 10%의 조정 정도면 충분하지 지금 조정은 좀 과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적이 미스가 났고 많이 올랐고 시비도 있고 이러면서 공매도를 때려 맞으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근데 하락 수준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하는 게 당연하긴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Q&A랑 결론을 한번 보면, 자 1번 질문은 뭐 한국은 6% 차지하고 성장성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왜 한국 성장성은 제가 생각해도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비중이 40% 내면 중국보다 미국으로 진출하는 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미국 진출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미국도 어느 정도 과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 더 커질 시장이고 우리나라가 이미 많이 선점해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모멘텀을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결소지에 대한 퍼스트 초이스가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해서 임플란트 안 할 건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중국 시장이 커지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같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추후 나올 질문인데 중국에서 발생한 리스크랑 연관해서 보면 뭐 LCD랑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들 밀어주기 한다던가 저가 업체들이 뭐 기술적 티핑을 넘어서 가지고 덤핑 때린다던가 그러면 좀 밀릴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임플란트가 성장하는 초기 시기에는 사실은 국내 임플란트보다 해외 임플란트를 더 선호했던 게 맞고 중국도 아직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덴티움이나 뭐 스트라우만에 비해서 경쟁력 무엇이냐? 스트라우만에 비해서 경쟁력은 첫 번째는 가격, 덴티움은 중국 시장 점유율 및 그다음에 덴티움은 사실은 오스템만큼 다른 그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그 발맞 준 속도가 그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관비 온라인으로만 전환했기 때문에 판관비가 낮아진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이것도 영향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메가스터디 세대였는데 고등학교 때 그 인강으로 사실은 공부가 될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인강으로 다 하고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뭐 메타버스랑도 좀 연관되긴 하는데 지금 사실 실습 영역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긴 하지만 실습을 제외한 이론 영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가 충분히 많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실습 영역도 메타버스 기술이 조금 접목이 되면 언젠가는 이런 교육 쪽으로도 실습이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미 무스템이 대부분 나긴 했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도 무스템에서 뭐 미국 걸 갖고 와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만 명당 클리닉 개수가 25개 정도인데 100에서 2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증가할 거라 생각하고 단순 산술 계산으로도 4배 이상은 증가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리스크는 아까 말했듯이 LCD처럼 로컬 업체들이 치고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도 있긴 한데 최근까지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국면에서 급하게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포인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잘 보고 바닥 다지는 거 보고 조금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매수하는 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저도 이제 치과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하고 그런 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핫한지 뭐 그다음에 핫한 기업이 뭘 어떻게 핫하게 되는지 공부하고 싶었던 포인트도 있긴 하지만 이 기업을 분석하면서 느낀 거는 기업 분석도 좋은데 차트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차트에 대한 공부 없이 기업이 좋고 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물리기 십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